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왔고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개제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청와대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산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온 지 불과 3시간여 뒤. 청와대에선 예정에 없던 대미 통상 현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고위 관료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에 간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인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에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 상황이 점검됐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엔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우리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재원 마련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3,500억 불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아직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합의를 지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계속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각각의 협상 상대인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도 이어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실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관보 개제 등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보한 가운데 미국 측이 2주 전 우리 정부의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냈고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이 2주 전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이 서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에 1일자로 소급해 25%였던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이른바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관세는 11월 1일자로 인하됐습니다.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연방 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합의 내용엔 법안의 국회 통과 시한을 못 박지 않았고 처리 지연 시 불이익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난해 발의된 대미투자 특별법은 모두 5건으로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특별법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비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야가 다시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법안이 곧바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동안 여야 사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그에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에도 우리 증시는 순항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로는 처음으로 5,000선에 안착했고 전날 1,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도 1%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나란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때 4,900선까지 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결국 2.7% 상승한 5,084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악재를 밀어내고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5만 9천 원, 80만 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자동차 관세 우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1% 안팎 하락했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뚫은 코스닥 지수는 1%대 강세를 이어가며 1,0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지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타코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거다. 타협성 또는 경고성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불안 심리가 커지며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소폭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넘게 오른 1,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베트남에서 숨진 지 이틀 만에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직접 공항에 나와 고인을 맞이하며 최고 예우를 갖췄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영정사진을 선두로 고인이 안치된 관이 운구 차량으로 옮겨집니다. 공항 계류장엔 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를 갖췄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전세기는 아침 7시가 다 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이 부의장과 55년 지기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도 이른 새벽부터 공항에 나와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베트남 현지로 출국했던 유가족과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고인과 같은 전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의식을 회복을 못하셔서 저희들이 임종은 지켜봤는데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나 이런 거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기신 유업을 저희 후배들이 잘 이어가도록 다짐을 했습니다. 이 부의장에 대한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으로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해 31일까지 닷새 동안 치러집니다. 유족의 뜻을 존중해 사회 각계 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는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시민사회와 정당을 대표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120여 개의 녹취가 담긴 이 PC 포렌식을 마치고 김경 서울시의원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녹취에서는 최소 7명의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소환이 이뤄지면 1억 공천원금 의혹뿐 아니라 최근 불거진 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앞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된 김 시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PC의 포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최소 7명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시의원 등과 구체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나올 경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1억 공천원금 의혹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경과에 따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엄정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첫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연이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전직 영부인으로서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지난 8월 말 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지 5달 만입니다. 유무죄가 가려질 김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까지 3가지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징역 11년을,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해왔다면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해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 이르자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진행합니다. 세 사람 모두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됐는데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등 다른 통일교 관계자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합동수사본부 수사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판결의 파장이 적잖을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선고기일에 대한 특별검사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선고를 앞둔 이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왔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와 금품의 대가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김건희 씨는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선 부당이득 액수도 쟁점인데 특검 주장대로 5억 원이 넘을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산정이 어렵다고 결론나면 양형이 가벼워집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금품 수수가 아예 없었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실물 제출 이후 받긴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는 게 김 씨 주장인데 특검은 장 차관의 축사 등 실제 청탁이 일부 실현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지난해 11월 말에 발의를 했는데 지금 소관 상임위에 2달째 계류된 상태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비준이 안 돼서 트럼프가 그랬다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랬다.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대미 투자하겠다고 한 비용인 3,500억 달러였죠. 우리 돈으로 이제 500조 원이 훌쩍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였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기술이 또 드러난 거로 좀 봐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적인 정치적 위기라고 할까요? 지금 미네소타 주에서도 벌써 시민이 2명 사망했잖아요. 예. 여론도 안 좋아지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어요. 관세가 위법한 것이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일단 위법하다게 나왔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갑자기 25%를 하겠다는 것도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거 자신의 SNS로 한 건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제가 볼 때.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한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가 근데 5,000피를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타코라고 뭐 얘기가 많잖아요. 트럼프는 결국 무너진다, 번복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래서 타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이제 코스피가 5,000으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준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일단 발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달여밖에 안 됐습니다. 11월 26일 날 발의했으니까. 11월 말에. 26일 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비준을 해야 된다. 국민의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비준을 하면 여러 가지 소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MOU이기 때문에 양해각서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므로 그래서 특별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쭉 지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트집을 잡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제가 볼 때 이게 아니더라도 트집을 또 뭔가 잡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빨리 이제 진행해라, 이런 입장인데,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환율이 자꾸 안 좋으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미국이 아마 그런 것도 염려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의, 이걸 우리가 비판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세계 패권 국가의 지금 최고 이제 수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우리나라로서는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얘기해야죠. 이제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MOU 안에 법률이 반드시 통과돼야지 관세를 낮춘다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뭐 안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뭐 5달이 된 것도 아니고, 유럽은 지금 5달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다고요. 그런 걸 볼 때 대단히 무례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건데, 그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모든 거래 기술이 그런 거니까, 그거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는 의미가 없고. 관련 법안은 이제 국회에 보내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실행이 된다, 이제 그런 그게 내용으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은 이런 식의 이제 없었다는 거죠.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그 최 교수께서는 미국 국내 정치용이다, 일단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이게 비준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 동의 절차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여야가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연히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 싸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뭐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우리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될 일인데, 사실 미국 정부에서 공식 문서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 그냥 전형적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동격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싸우는 장소, 시간, 형태 이건 내가 다 정한다. 너희들 따라와라. 자,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다 합의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까지도 했던 국가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린란드에 대해서 반세한다고 다시 관세 처음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건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인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 정치에서 이거 완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준, 그러니까 국내임은 비준을 얘기하고 있고 특별법을 얘기하는데, 뭐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그때 일부러 적용하게끔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없고, 이게 오히려 우리끼리 싸움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국익 차원의 문제고,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트럼프가 왜 꺼냈냐면은 지금 우리가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한참 뒤에 환율이 안정됐을 때 돈 보내겠다, 그 입장이잖아요. 트럼프는 한시가 급한 게, 일단 11월에 선거 있죠. 우리 6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만일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국내에 생기면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 차단하는 차원에서 빨리 상반기에 돈 보내라. 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3월에 이 법안이 통과될 걸로 지금 예측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야가 국회의장 주도간에 합의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미국의 요구와 미국의 그 협상안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물밑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미국 협상이 왔지만 우리가 결국 강하게 해가지고 2천억 불로
관철을 시켰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예. 협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게 다시 25% 뭐 이렇게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까지 이제 놀랄 건 아니고 미국 국내용이고 이제 뭐 2말 3초, 2월 말 아니면 3월 초 그때 이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 이제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두 분께서는 지금 안심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죠. 장동혁 대표 내일 당무에 복귀할 듯 뭐 이런 기사들은 나오는데 확실한 겁니까? 내일 당무 복귀하는 겁니까? 아마 당무는 아니고 이제 행사로 할 수 그러니까 어느 현장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9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에 오는 거는 참석하는 건 분명한데 내일 일정은 이제 당무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할 것인가. 아직까지 제가 고지된 걸 보니까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대표의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공식 일정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장 대표가 이제 어떤 현장이든 이제 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그게 이제 뭐 민생 현장이든 당이든 그 첫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29일이 이제 최고위원회의는 예정돼 있으니까 그날 이제 뭐 한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지금 각자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어떤 첫 메시지를 나가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그게 당내 문제는 아닐 듯한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첫 메시지가요? 왜냐하면 지금 8일 동안 단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 전체 결집의 파이가 커졌고 에너지가 응집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다 응집된 걸 첫 일성으로 당내 문제로 이거를 꺼내든다? 근데 내일 분명히 기자들이 만나면 물어볼 텐데요. 근데 묻지만 저는 그래서 강한 대여 공세. 지금 뭐 트럼프 SNS에 대해서도 아마 글을 잠깐 올렸던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뭐 지금 쌍특검법도 관철이 안 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메시지로 가면서 당내 문제는 부수적인 메시지 뭐 목요일쯤 한번 지켜보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첫 메시지로 아마 당의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거취 문제로 그 얘기를 꺼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의 아니 그러니까 꺼낼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기자들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최고의 이제 관심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뭐 제명 이것도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 지금 징계가 먼저 내려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최고 탈당 권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명 바로 밑단계니까 아주 수위가 높은 거예요.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그런 징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제명 여부. 이미 제명이 됐는데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를 탈당 권유한 거로 봐서는 저는 제명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 결집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본질적인 결집이 아닌 거죠. 그게 단식을 하니까 사람이 목숨을 담보로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찾아온 겁니다. 결집처럼 보였던 거죠. 착시 현상이에요. 절대 결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이제 재판 진행 중이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23년형 1심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내일 또 김건희 씨 또 재판이 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윤어게인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려야 돼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집이 돼요. 그러면 극우 보수의 보수라고 할 수 없죠. 극우 이른바 자유우파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에게도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해서 참 딱하고 답답하다. 장동혁 대표 왜 자신의 묘유를 자꾸 파냐. 그 얘기를 제가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여기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그게 돼야지 결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단식의 효과가 뭡니까? 성과 뭐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단식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벌써 그 김종혁 전 최고를 징계를 그렇게 세게 하니까 친한 게 반발할 거 아닙니까? 당내 내분이 격화되는데 뭘 결집을 합니까? 당장 현실 정치에서 그런 동력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이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북한 수령론 또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 윤리위 결정문에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 SNS를 통한 참전을 하고 있는데 김종혁 전 최고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입장을 안 내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김종혁 전 최고 문제를 이제 한 전 대표의 문제로 동일시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한테로 번져올 문제니까 내가 여기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주말에 그 이른바 한 전 대표 제명하지 말아달라는 집회와 시위가 국회 앞에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 전 대표가 가짜 보수를 척결하고 우리가 진짜 보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출구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윤리 결정문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탈당 공고인데, 탈당 공고에서 본인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제명을 하거든요. 열흘 뒤에. 근데 이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최고위원회 의결을 또 거쳐야 돼요. 제명이라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한 1, 2주의 시간이 서로가 남아서 이 사이에 좀 출구 전략들을 서로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치킨 게임이에요. 마주보고 달리는 레일입니다. 열차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이건 해결 방안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과 당권파 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충분하게 이제 단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는 응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세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근데 한 전 대표 측에서도 물론 이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정면 대응에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 순간 해결책은 없고,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이게 내부 파국으로 치닫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당의 미래와 어떤 식으로 연동되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한 1, 2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하고요, 김용태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당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회의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 국민들께서 참 국민의힘 한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당내에서 사실상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징계하느니 마느니 사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지금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제명으로 갈 것 같아요. 제명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장동혁 대표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도부, 이른바 당권파의 여러 가지 사고 방식, 역사 의식, 문제 인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이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을 못 찾아낼 겁니다, 아마. 근데 한국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한국 정치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위기와 통합이에요. 정치가 위기에, 정당과 정치가 위기에 처했을 땐 통합으로 갑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통합하겠다는 건데, 혁신당과. 지금 국민은 완전히 위기예요, 지금. 완전히 위기 속에도 통합커녕 다른 정당, 다른 중도로의 확장, 그리고 다른 정파와의 통합커녕 지금 당내의 이 분란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역사적으로 분명한 거. 그리고 사법부에서 이미 판정을 내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건 비껴놔두고 여전히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주 명징하게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을 찍어내려는.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지방선거는 이미 지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이러고서 어떻게 선거 이깁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개 정당들이 통합을 하고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그 이른바 연합정치라는 건데, 가장 정치의 기본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두 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정말로 보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원류를 지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가 제대로 서야 진보도 제대로 쓰고 한국 정치가 서고 한국 정당 정치가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이건 보수 정당 내부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 크나큰 전 폐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 교수께서는 이제 제명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결론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제 주말에 31일에
제명 철회 집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단을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이미 이제 집회가 한 번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장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이런 구호까지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봉합을 통한 느슨한 연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선명성을 내보이면서 보수의 어떤 말하자면 코어 지지층들을 더 확실하게 집결시켜서 중원으로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봉합을 통한 느슨한 연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연대가 이제 선거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연대 혹은 이제 확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결국에 이제 이게 우리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1대1의 대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조국혁신당 합당할 거로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범여가 하나로 뭉치는 거고, 그러니까 범야도 저는 이제 개혁신당과도 하나로 갈 걸로 보는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 장동혁 대표 논리는 그거잖아요. 당의 내부 인사랑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슨 연대냐. 그건 연대가 아니라는 거죠.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정쩡한 봉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차라리 보수코어 지지층의 확실한 어떤 단결을 도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장 대표는 이걸 통한 다음에 개혁신당이라든가 더 나아가 유승민 의원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확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선거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전략이 맞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당권파 입장에서는 지금 후자,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확장을 통해서 개혁신당 유승민 의원 이렇게까지 나가는 그 전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제명은 꼭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일단 제명을 예상을 하셨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달 초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명이 현실화할 경우에,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우리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이슈는 역시 계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치를 완전히 나락으로 떠뜨리고 한국 정치가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갈 뻔했던 그 계엄에 대해서 전혀 일반 보편적인 민심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물론 옹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저변의 인식들이 분명히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그 이른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이런 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거는 단식 군면이었어요. 단식 군면.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군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 온 것도 마찬가지였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연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예요. 그렇게 예상했던 바인데, 지금 보세요. 이게 아무리 보수 대 진보의 그 진영이 결집한다, 선거 때 51대 49 얘기 흔히 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거 51대 49 안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51대 49 됐어요. 결국은 대구 경북 위엔 다 졌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근데 그게 50대 49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유권자 대수는 너무 나이브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말로 TK 이외에는 우리 다 포기할 생각이 있다라고 그러면 설명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설명이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행태들이 선거를 앞두고 저런 행동은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내일은 일단 공개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내일 상황 또 보겠습니다. 자, 친여 성향의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걸 두고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철민 의원의 방송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수차례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그게 후보에 대한 실제로 지지율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밝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이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어준 씨의 반응은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해석을 했는데, 지금 여당 내 의원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가 있죠. 왜 의도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넣는 이유는 이렇게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은 우리 지지층들이 존재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게 높게 나오면은 서울시장 이긴다고 그렇게 지지층이 뭐 망상을 갖는 겁니까? 확신을 갖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 이 어떤 서울시장 군으로서 김민석 총리를 자꾸 고착화시킴으로써 얻는 정치적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은 김민석과 서울시장을 등치시킴으로써 나중에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 언급들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충분한 우리가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정치권 쪽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우리 지지층들이 김민석 총리가 나오고 여론조사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뿌듯한 자신감을 느낀다는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 얘기를 김어준 씨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김어준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3명의 대통령 중에 충정로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의 담합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근데 뭐 김어준 씨는 어제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 당대표 출마가 막아지냐.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추리가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어쨌든 글쎄요. 그게 어디까지 사실 부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정청래를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패키지를 보는 그런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설령 김민석 총리를 넣음으로써 뭐 지지자들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안 나가겠다는데 그거 왜 넣습니까 그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추리가 일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을 자꾸만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자꾸만 동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게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서울시장에 거론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서울시장 안 나온다고 하고 아주 어중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리나 그런 연역이 가능해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돕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 충정로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석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우리 정치가 그러니까 너무 계산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빼달라면 빼주고 근데 안 나가겠다는데 정치가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AI가 합니까 정치를? 너무 계산들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김민석 총리는 실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유튜브 채널에 따로 다른 채널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서울시장 안 나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럼 당 대표를 나갈 거냐? 근데 당 대표는 내 로망이긴 한데 욕심 낸다고 해서 세상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저게 무슨 철학자의 얘기 같지만 현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떻게 당대표 나간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 나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철학자처럼 세상사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만 하지만 나갈 수도 있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간다는 그러니까 얘기. 내 뜻은 이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간합해 준다면 6월쯤에 인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나간다는 얘기가 강력한 거고 김어준 씨 보고는 더 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나를 당대표 여론조사에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로 전 들리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직 총리니까 저 얘기를 좀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해 버리면은 뭐 그게 너무 기사가 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 정도로 완충을 시켰지만 현직 총리가 저건 가봐야 알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는 그게 로망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한 방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이제 빈소가 차려졌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새벽에 이제 베트남에서 국내로 이제 시신이 운구가 됐고요. 아주 극진한 예우 속에 오늘 장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관장하고 이제 사회장이 겸해서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데요. 공항에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갔습니다. 국회에서도 다 나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해찬 의원 하면 이제 7선 의원을 했잖아요. 7선 의원인데 제 기억으로 13대 총선 때 그때 이제 평민당, 그때 평민주당이 있었어요. 13대 총선 때 이제 4당이 있었잖아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이 이제 의석은 더 많았죠. 예. 평민당 그리고 이제 통일민주당이 그 약자가 민주당이었고 지금 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그 시민주공화당이 4당 중에서 평민당으로 이제 당선이 됐다고요. 그리고 88년도 13대 총선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도 부활됐습니다만 그 청문회가 있었죠. 광주 청문회가 있었고 오공 청문회가 있었고 언론 청문회가 있었고 제 기억이 생생해요. 평민당 의원으로서 그때 언론 청문회 때 활약했던 거. 그때 보면 노무현 의원도 그때 상당히 활약을 했죠. 13대 때가 이해찬, 엄청나네요. 예, 88년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13대 대선 이후에 첫 총선이 13대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해찬 의원, 뭐 노무현 의원, 이인재 의원 등이 발군의 스타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이해찬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내란 그 전 일입니다만 김대중 내란 사건이 연루돼서 혼역을 치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장관도 하고 또 교육부 장관 하면서 또 여러 말이 많이 있었죠. 유명했던 이제 교육부 장관이었고 또 총리도 역임하셨고 이해찬 세대라는 이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이 있었죠. 나왔었죠. 어쨌든 민주 진영으로서 뭐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에서 상당한 어른을 잃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데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진보 진영에서는 킹메이커였어요. 전략통이었고 언론의 보도 그대로 말이죠. 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큰 별이 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제 조문을 가서 두 분 다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고요. 흘리셨다고 그러고 또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모두 그 상주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지금 뭐 말씀 다 해주셔서 저도 이제 우리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기억은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 진보 진영의 4개 정권을 거치면서 다 그렇게 인정받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헌정사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오는 이 진보 진영 네 명, 그러니까 4분의 대통령 동안 저렇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대단했던 분이었다고 기억하고 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엔 저게 그 민주화 그 투쟁 당시에 그 옥고를 치르거나 혹은 이제 그 뭐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 진영의 인사들이 아마 진보 진영 인사들이 다 간 것 같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는 이제 야권의 또 인사들도 가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떤 큰 정치인의 이제 그런 장례를 통해서 약간 막혔던 경색 정국들이 물꼬를 트는 경우도 좀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경색 정국이잖아요. 그렇죠. 야당 대표가 단식을 8일을 하고 복귀했는데 아직도 여야는 또 이제 2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데이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공간이 조금 지금 금요일까지 이제 빈소가 마련돼 있으니까 여야 협치의 물꼬를 좀 틀고 그다음에 경색 정국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마 오늘 내일은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갈 거고 아마 이제 내일이나 또 모레는 이제 야권 인사들도 갈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그 안에서 보기 좋은 화합으로 가는 게 저렇게 어쨌든 우리 한 세대에 또 큰 별이 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또 후대 정치인들의 화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합당 때문에 상당히 이제 논란인데 그게 이제 요번 장례를 기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수그러드는데 여야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한다는 이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구조물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을 산둥성 항구까지 완전히 빼놓는 계획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여기에 대형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선란 1, 2호라고 이름 붙인 연어 양식 시설입니다. 2022년쯤엔 시추선을 개조한 관리시설 선웬하이 1호까지 추가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영토 침탈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26일 오후 중국 산둥 해사국이 해당 해역에 항행 작업 경고를 띄웠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밤 7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예인선 2척을 동원해 선웬하이 1호를 옮긴다는 겁니다. 좌표를 분석해 보니 목적지는 산둥성 웨이하이항. 단순 이동이 아니라 바다에서 철수하는 셈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 첫 방중 일정을 마치면서 미리 철거를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한국의 외교적 요구에 응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中方企业正在实施移动管理平台相关作业，这是企业根据自身经营发展需要做出的自主布局调整。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기습 관세 인상을 발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만 나머지 연어 양식시설 2곳의 이동과 해양 경계 획정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2명을 소환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이들을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 금지했고 지난 21일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구체적인 무인기 침투 경위와 함께 국군 정보사령부의 관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방부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 대기는 더욱 건조해져 서울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 한파의 기세가 다소 약해지면서 기온은 잠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최저 기온은 나흘 연속 영하 10도를 밑돌았지만 오늘은 영하 7.1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조이보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전국이 매우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로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파주와 양주 등 중부 내륙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기온이 올라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추위가 이어지는 동안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대기 건조는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동쪽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은 물론 주택가에서도 불씨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때인 만큼 생활 화재 예방도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법원이 내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인데요.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선고가 방송 생중계된 데 이어 김건희 씨의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실시간 송출되는 겁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전 영부인의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김건희 씨가 첫 사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태균 게이트 등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이른바 V0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실상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로 풀이됩니다. 법정안 김건희 씨의 모습은 이제껏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 조사 전까지 5분가량만,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출석 모습만 짧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었는데 이번엔 선고 기일인 만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가 법정안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주문을 듣는 모습까지 그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김건희 씨 선고는 특검이 3차례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과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등 다른 혐의 재판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를 3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했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등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같은 재판부가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측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음 달 3일 증거에 대한 인부 여부를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가 수수했다고 판단한 금품